반갑습니다. 조회수보다 수익을 중시하는 돈쌤 정현두입니다. 자, 지금 이번 주는 계속 시장에 혹시 모를 리스크를 이제 짱구를 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데, 세 번째 질문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강한 의지로 강한 의지를 넘어서 약간 무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이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통과시키고 있고, 또 추가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계속 뭐 2014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근데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해서 이게 정말 디플레에서 미국과 글로벌 경제를 구해주는 신의 한 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물가만 올리고 더 힘든 세상. 사실 우리나라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다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을 했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또 이런 거를 생각했던 계기가, 일단 민주당에서 최고의 그룹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 레리 서머스죠. 특히 오바마 대통령 때 그 금융위기에서 이제 그 미국을 건져내기 위해, 지금은 이제 아메리카 리스크 플랜인데 그때는 ARRA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살짝 비슷한 그런 재정 정책을 실시했던 그 분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부양책에 대해 약간 좀 부정적인 칼럼을 쓰셔가지고, 근데 미국은 뭐 칼럼 하나, 우리는 뭐 칼럼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미국은 정말 학계의 힘이 대단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미국을 지배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들이 콩짝콩짝 이게 아니라 그거예요. 학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밀어붙일 때, 학계에서 치열한 세미나를 통해서 단련된 이런 사람들이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개소리들을 잠재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최근에도 엘리자베스 워런이 그렇게 잘 나갈 때도 저격을 했던 분이 레리 서머스죠. 그건 오바야 라고 한마디 하고 나서 사실 워런은 다시는 그 지지율을 회복하지, 50%까지 갔던 민주당 경선 시절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이후로 다시는 회복이 안 되던 그 정도로, 한마디로 그냥 레이 서머스라는 사람이 나서서 가지고 한 방 날렸더니, 그냥 학계에서 그녀의 말을 그냥 너무 좌파적 발상으로 치부가 되면서 사실 끝나버린. 그리고 미국은 워싱턴에서 집행을 하지만 혈계는 보스턴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혁신은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 정말 우습게 보고 넘길 건 아니다 라고 해서, 또 이제 레이 서머스의 칼럼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의미가 있었던 건, 레이 서머스가 유명하다는 걸 넘어서서 재정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집행이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침체에 대한 그 우려를 예전부터 해온 사람이 그걸 벗어나겠다고 재정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해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셨나 해서 한번 짧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은 칼럼 제목은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이제 기고를 했는데요. 바이든의 부양책은 놀랍도록 자극적이지만 그만큼 큰 기염을 가져온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이제 이게 칼럼의 제목인데, 일단 어떤 논제였냐면, 일단은 09년에 재정정책이 좀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됐어야 한다는 진보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부양책은 그때 부양책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앞으로 더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은 월 $1,500입니다. 월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1,200씩 매월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재정정책이 $1,500인 거예요. $3,600가 맞죠? $3,700네요.
그런 돈을 이제 재정과 중앙은행과 정부가 이제 부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수치죠. 굉장한 수치고. 보통 이렇게 재정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적자를 봐서 민간을 도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써야 누군가는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돌고 돌아야 되니까. 그럼 경제 주체는 크게 봤을 때 정부, 가계, 기업이 있을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가계와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에는 소득 보전해주고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현재 재정정책의 골자인데 보통의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 화폐 가치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해서 보통 이 충격으로 뭐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이 산불로 인해서 뭐 경제 뭐 얼마의 손실을 입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왜 계산하고 앉아 있냐면 만약에 부양을 해야 될 때는 원래는 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뭐 블라블라가 있는데 일단 쉽게 말해서 그냥 이 일 때문에 1조 원이 날아갔다라고 치면 1조 원까지를 쓰는 게 상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여기저기 다 정부가 떼어주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실손 보상인 거지 쉽게 말해서. 1억 날라갔어? 그럼 1억씩 내가 정부가 이제 돈을 풀어서 거기를 세살 좋게 해줄게. 이게 기본인 겁니다. 근데 코로나는 워낙 뭐 전대미문이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비상선언을 했잖아요. 그 비상선언이 그냥 재미로 한 게 아닙니다. 비상선언이 돼야 지금까지 해왔던 이 룰을 무시하고 아직 개판이 안 됐거나 개판이 됐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금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케어스 액트에서 뭐 1조 7천원인가 1조 9조 이미 그때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머스의 계산은 이게 우리가 뭐 잠재 성장률이 있고 뭐 그 실제 성장률이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성장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미국이 크게 잘하지도 크게 못하지도 않고 그냥 별일 없이 늘 있던 경기만큼 돌아갔으면 요 정도 성장을 했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 정도가 났으면 요만큼이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데 이거보다 오버하는 건 좋은데 그건 3배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산한 걸로 보면 코로나로 날아간 손실분의 3배가 현재까지 통과됐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오바마 대통령 때 했던 거는 금융위기로 날아간 것으로 계산됐던 금액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했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은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게 그 평균이라는 게 그 뭐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다 그 가정 아니냐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계산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근데 그 2009년하고 지금하고 상황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지난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잖아요. 소비가 들어오는데 1년이 넘게 걸려요. 근데 코로나는 4개월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소비가 돌아왔습니다. 왜? 바로 현금을 찔러줬으니까.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실업률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쫙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09년 때 했을 때는 실업률이 오르고 있던, 아직까지도 오르고 있던 상태였고, 지금은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금융위기 때는 백신이 없잖아요. 뭐 나오면 이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펀드 반토막 났는데 이거 원금 되면 우리 다시 만나자.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원금 되면 다시 만나고 싶었겠지만. 근데 지금은 백신이 나왔는데 그 백신의 효과가 심지어 화이자는 오늘 뉴스로 보니까 1차 접종만 원래 2번 맞아야 되는데 한 번만 맞은 사람들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항체가 85%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2차 하지 말고 1차를 그냥 다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이런 연구까지 나오고 보면 일단은 현재까지 미국인이 한 10% 넘게 백신을 맞았는데 뭐 부작용이 0.4% 정도라서 우리 독감 백신 맞잖아요. 그거가 50에서 55%라는 거 아시나요?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미친 듯이 좋은 겁니다, 사실. 희한한 거죠. 그리고 mRNA는 앞으로 또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오래 버티십시오. 이제 병 없는 세상이 올지도
그러니까 저도 살 좀 빼고 막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딴 게 아니라 이 코로나는 사실 자연재해 뭐 자연재해죠. 자연에서 왔으니까. 근데 백신이 있잖아. 그 백신이 보급만 잘 되고 지금 이 예상 속도보다 조금 느릴 뿐이지 그렇다고 결코 느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말이 그렇지 75억 명한테 언제 다 맞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 속도면 놀라운 건 맞거든요. 그리고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고 뭐 많이 나왔죠. 미국에서도 변이 나오고 영국, 뭐 남아공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 중에 제일 얘기 많았던 게 영국인데 영국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승인돼서 백신이 빠르게 한 20% 정도 접종이 됐는데 의미 있게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백신 때문에 떨어진 것만은 아니라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기 때문에 그 역할도 있겠지만 백신도 어느 정도 워킹을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백신이 그 변이 바이러스 현재까지 변이 바이러스 그렇게 무력화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현재까지는 바이러스 변이가 새로운 리스크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게임 체인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지금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12시까지 공부를 하려고 11시에 독서실에 왔어요. 근데 막 졸린다는 거지. 근데 12시에는 집에 가서 빨리 자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로 개운하게 갈 텐데 이 1시간이 너무 졸려가지고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그냥 진한 걸로 2잔 마셨더니 지금은 말짱말짱해요. 근데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걸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도 내려가고 그리고 경기 손실만큼 돈도 이미 뿌렸고 그리고 이제 백신도 나와가지고 또 여름 되면 지금 골드만삭스 보고서 보니까 그냥 결론은 일단은 이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게 딱 있더라고. 그러니까 영상 10도쯤 되면 바이러스 활동률이 확 떨어진다. 그러다가 20 몇 도를 넘어가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여름, 우리도 딱 그랬죠. 8.15 그때 정광훈 목사 블라블라 했을 때 약간 좀 늘어났었고. 그러다가 잦아드는 것 같더니 이제 날씨 추워지니까 막 1000명씩 늘어났다가 지금 좀 거리두기가 5명이서 모이면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좀 빠졌다가 최근에 줄어드는가 해서 다시 확대를 했는데 그 사이에 좀 찬바람이 많이 물었더니 또 600명 나오고 막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추워질수록 바이러스가 활동력이 커지고 또 27도, 26도 확 더워지면 하니까 사실 날이 풀리면 꽤 괜찮아진다는 겁니다. 한여름이 되기 전까지. 근데 한여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백신이 집단 면역을 만들면 그래서 4월 빠르면 4월 늦으면 7월 집단 면역 미국 가능하다는 게 JP모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스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굳이 이렇게 현금 1,400달러를 부자든 거지든 그냥 다 뿌려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09년 이럴 때보다 그때는 양적 완화 한이 많이 가지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1차 8천억, 2차 9천억, 1차 9천억, 2차 8천억 할 때도 뭐 달러의 타락이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그냥 무제한 양적 완화에는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회사채 매입도 한이 많이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 굉장히 통화 정책도 완화적이라는 거죠. 제로 금리를 당시에 결과적으로 제로 금리를 오래 가져갔지만 언제까지 제로 금리를 보장한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때보다 통화 정책도 훨씬 완화적인 데다가 당시는 회사채 금리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언제 또 금융위기 또 올지 모르니까 다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채 금리 뭐 스프레드 뭐 거의 어려운 말 등골이 상잡해 거의 붙었어요. 제가 지지난 강의 때 정크본드 이자 보시라고 쓰레기 등급의 채권도 4%를 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시장도 좋고 뭐 실업률 내려오고 있고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백신도 워킹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재정 적자를 일으켜가지고 굳이 그렇게 오바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게 레디 서머스의 주장인데요. 어쨌든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도로 재정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는 정말 오랜만이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돈을 그냥 현금 쥐어주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좀 제대로 된 걸 하자는 겁니다. 제대로 된 걸 하자는 거고 그래서
부양책은 당연히 필요한데 정작 필요한 건 미국 이번에 텍사스 보십시오. 뭐, 그리고 지금 텍사스 옛날에 뭐 그런 뭐 장고 뭐 이런 텍사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 지금 뭐 물을 못 구하고 정전돼 가지고 막 난리도 아닌 상황. 인프라가 그러니까 미국은 뭐든지 셀프입니다. 치안도 셀프니까 총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냥 알아서 다 해야 돼. 알아서 다 해야 돼. 그래서 DIY 시장이 큰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미국이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대도시 일부 조금만 벗어나면 그 좀 삶의 질이라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존 F 케네디의 생가가 보존되어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그 많이 옛날일 거지 않습니까? 암살됐을 때가 60몇 년이었으니까 그쵸? 그때쯤 됐으니까. 근데 그때도 뭐 10살 때 총 맞은 게 아니니까 그럼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됐을 거 아닙니까? 또 미국은 아시잖아요. 할머니 때부터 막 같이 살던 집에 거기 가서 라지에이터하고 싹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그때 이후로 솔직히 발전을 안 한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전통이고 나쁘게 말하면 경유공에서 아직 사는 거지. 우리는 경유공 자리에 살지만, 그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 같은 거 또 안 하고 그냥 현금 지어주는 거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이 얘기를 굉장히 돌려서 까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것만 GDP의 15%인데 13에서 15% 정도 될 것 같아요. 1.9조 달러가 서머스는 다 통과가 될 것 같지도 않다고 얘기는 했는데 통과된다고 치면 1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공공투자 할 여력이 나중에는 남아있을까? 지금 이렇게 릴리아 다 쏟은 다음에 이제 진짜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다시 하기 위해서 공공투자, 인프라 투자, 뭐 아니면 뭐 저성장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정말 국가가 해야 될 거 할 때는 과연 이렇게 재정을 일으킬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현금 쥐어주고 막 급하게 그냥 재정 정책이라고 하면 그래도 10년, 20년 길게 보고 100년 대계로 가야 되는데 올해, 내년에 그냥 그 가계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찔러주는 게 과연 맞느냐. 돈을 쓰려면 좋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용만 좋으면 규모는 환영한다고 했어요. 근데 내용이 구리다는 거죠. 내용이 포퓰리즘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어머니, 자기 자식까지 얘기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2,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게 미국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왜 돈을 쓰지? 나는 1,400달러 안 받아도 되는데 주면 좋지만 개인적으로 주면 좋지만 이게 안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그 많은 사람한테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재정을 이렇게 쓰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주장하는 거죠. 뭐 사실 좀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경기 부양책하고 작년에 했던 이제 그 부양은 재활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디가 뼈가 부러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거. 그게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거고 이제 그게 다 붙고 나서 이제 그 사이 근육들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좀 운동하고 해서 다시 체력과 몸을 끌어올리는 게 재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활을 할 때지 작년같이 재난지원금을 또 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서머스는 이런 형태로 재정 적자를 확 내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민주당이 싹쓸이를 하고 있고 행정부도 그럴 만한 명분을 갖고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이렇게 쓰기 너무 아깝다. 내가 재정 정책을 좀 해본 사람으로서 이걸 이렇게 날리는 거는 조금 에바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일단 뭐 재정을 뭐 분위기 타서 많이 확보하고 그걸 엉뚱한 방식으로 낭비해가지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효과 즉 인플레죠. 그래서 생산성은 높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정작 돕지도 못하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미국 경제를 소위 구조적 장기 침체 본인 트레이드 마크죠. 예, 구조적 장기 침체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일본처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빠지게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칼럼을 실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최고 헤드가 그런 민주당 진영에 그러니까 꼭 민주당원이 아니지만 민주당 진영으로 분류되는 그루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돌려가니까 파장이 컸죠. 특히 미국은 학계의 힘이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이틀 만에 쏟아진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을 한다는 식으로 칼럼을 다시 기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들이 대부분 뭐냐면 쏟아진 질문들의 대부분은 구조적 장기 침체를 누구보다도 강조한 당신이 왜 큰 규모의 부양책이 인플레이션만 끌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언제는 재정정책 제대로 안 하면 구조적 장기 침체에 빠질 거라 그러더니 이제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인플레 걱정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질문이고 이 질문이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칼럼을 다시 쓴 것 같은데 일단은 제 눈에도 좀 의미 있는 질문들과 답을 좀 추려왔는데 첫 번째는 당신은 인플레이션과 채권 시장에 대한 잘못된 우려로 불충분한 재정 정책을 주장했던 2008년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금융위기 때 막 그냥 이게 돈을 쓰면 채권 시장 또 무너지고 채권 발행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인플레만 와가지고 이제 겁이 나서 그때는 생각보다 좀 작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그때 실수를 또 반복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물어본 건데 이거는 어떻게 답을 했냐면 당시 부양책 규모는 경제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상황으로 결정된 거다. 이제 오바마의 회고록에도 그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딱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치적 분위기가 그 이상 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공화당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협상을 이끈 사람이 이제 조 바이든이었죠. 그때 부통령이었으니까 공화당이 이걸 받고 오바마는 뭐를 받았냐면 이제 부시가 했던 감세를 연장하는 것이죠. 사실 바이든이 부통령 때나 대통령 때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감세는 이제 소득세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인세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고 그리고 부양책을 놓고 이제 조건이 박건이 해야 되는 상황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는 나는 더 하고 싶었는데 공화당 때문에 뭐 어떻게 이 정도까지 못했다. 정치적 상황에 한계가 있었다 하는 거고 지금도 부양책의 내용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규모에 대해서 1.9조 달러에 대한 이라는 규모는 열렬히 환영한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지금은 작게 행동하는 것이 크게 행동하는 것보다 위험하지 않는가. 옐런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작게 행동하는 것이 크게 행동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 구조적 장기 침체에 대한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정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양책 확대는 완전히 동의하는데 왜 9천억 달러가 통과된 이후 곧바로 1.9조 달러에 달하는 정책이 당장 필요한지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 9천억을 하고 거기서 부족하고 또 생산성 향상을 못 일으키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급하게 크게 다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라는 거죠. 또 게다가 또 지금은 좀 9천억 달러가 사실 오바마 때는 8천억 달러였으니까 결코 작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죠. 근데 민주당이 처음에 2.4조를 얘기했기 때문에 작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지금 9천억 달러를 하고 지금 1.9조를 통과시키는 분위기니까 뭐 거의 뭐 2.8조잖아요. 원안보다 더 커진 건데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화 정책이 그때보다 원화적이고 회화채 시장, 크레딧 시장, 신용 시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은 그때는 그 기업의 성장, 그 이익이 다시 돌아오는데 거의 1년 걸립니다. 근데 소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미 돌아와 있잖아요. 2분기도 안 걸렸습니다. 지금 이미 다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급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그에 대해서는 진짜 설명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하고 일본하고 동시에 싸울 때 그때만큼의 재정 적자의 수준에 빠르게 도달할 건데 그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근거가 부족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뜻을 그렇게 굽힌 건 아닙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리고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거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돌려까는 거죠. 포퓰리즘이란 말을 대놓고 하긴 좀 그러니까, 대놓고 하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리고 인플레 우려가 뭐 저는 일단은 인플레가 서머스 교수가 걱정하는 만큼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머스도 그 정도까지는 걱정을 안 하는데 그냥 돌려가기라는 일단은 생각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은 연준 또 한 번 세 번째 질문이 연준 인사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할 도구가 있다라고 재차 여러 명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한물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가라고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길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66세고 인플레이션이 경제의 주요 이제 문제점이었던 시기에 내가 캐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있었던 우리나라 지금 그 기재부의 그 꼰대들이 다 일을 시작할 때 IMF였잖아요. 그래서 뭐 균형충이라는 얘기도 나온 거예요. IMF의 트라우마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그래서 재정 균형에 대해서 뭐 목을 매달고 뭐 하는 것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죠. 자기가 처음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막 신용등급 때문에 중리산이 하고 있으면 그냥 이게 뭐 닥치고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서문숙은 나는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내가 젊어서 이 일을 시작할 때 인플레이션이 최고의 경제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내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오버해서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나 그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 좀 주저함이 없진 않았다. 그런 것까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 이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게 가짜 우려,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대표적이죠. WD 얘기 나오면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원이 많이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명백한 오류들이 여러 번 발견도 있었는데, 지금 봤을 때,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디플레이션이면 그냥 다 내려앉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높아지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얘기한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거죠. 가장 나쁜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게 1970년대 때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 돈을 많이 써서 결국에는 닉슨 쇼크까지 금태환을 깨버리는 것까지 갔잖아요. 그럼 그때 도대체 돈을 얼마나 썼길래 금태환을 거부하면서 배를 짤 정도가 됐을까? 물론 짤 생각은 언제든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때다 하고 짠 거겠지만 그때 GDP 규모의 1%씩 늘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한다고. 근데 지금은 작아도 13%, 많으면 15%입니다. 빡세죠. 그리고 그때 GDP하고 1968년 미국 GDP하고 지금 GDP하고는 차원도 다를 건데, 그래서 이게 그때를 잘 생각해봐라는 거죠. 그때 우리 1%씩 늘렸다. GDP 1%씩 재정 적자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닉슨까지 갔던 기억이 있다. 가장 나쁜 사례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뭐 기저효과 이런 거 다 제끼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인 거는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는 제가 지난 강의에 설명드렸죠. 연준이 높이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재정 정책에 대한,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녹아 있지만 거기에 연준이 물가채를 집중 매입함으로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하셨어.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꾸 꺼내드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대목에서 했습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연준이 이제 인플레에서는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가 오르면 금리 좀 올려가지고 잡으면 되지. 마찬가지 어디 그러면은 연준 의장 그냥 얼마나 쉽겠어요. 정말 쉬울 텐데,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지금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은 보통 경기 침체 이후에 일어나서 우리를 굉장히 좀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라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린다는 게 그게 실물 경제는 긴축으로 되니까 실업률이 높아져요. 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물가와 고용 가지고 딜레마를 가지는 게 이 두 개가 사실 서로 이룰 수 없는 상충되는 그 모순적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균형 잡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문제가 돼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실업률이 먼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데이터를 봤으면 실업률이 2% 이상 증가할 때까지는 거의 물가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업률 2%는 각오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연준 입장에서 너 고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며. 근데 고용이 줄어들 게 뻔한 물가 인상을 지금 할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렇게 고용이 중요하다며. 예. 그러면 인플레 오고 있는데 그냥 평균 물가제가 평균의 기간 확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장난 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처럼 쉽진 않다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준은 정말 고용을 목표로 한다면 인플레를 용인하겠죠.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더 용인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간 목표제 이런 거에서 평균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거는 그거 재량으로 남겨놓은 이유는 이제 그런 것 때문인 것 같다. 만약에 진짜 소모스 말대로 인플레가 이제는 진짜 문제가 되는 정도라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금리를 올리면 바로 실업률이 올라갈 거라면 물가를 좀 마사지를 해서라도 좀 낮은 척으로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질문으로,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들다. 백신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다들 이제 이전처럼 활동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좋아지겠지만 그 나중까지 못 가는 사람들도 많다.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라고 봤더니 나는 팬데믹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격 지원하는 것은 아주 완전히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 정도 규모의 부양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나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이 $1,000의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코로나 구제안이나 빈곤 퇴치안이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모스 얘기는 간단합니다. 재정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현금 지어주고 소득 보전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좀 천천히 해서, 이번에 재정을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이거를 올해 내년에 집중으로 때려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나눠가지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포괄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공공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이렇게 정치적인 그 상황을 이용한다면 그렇고 어쨌든 그런 여건이 돼서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그 재정을 확대하는 국면에 이르렀는데, 이거를 1, 2년에 다 써버리면 1, 2년이 목표가 되면은 이거는 너무 아까운 일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1,400 현금 일시급 그리고 실업급여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거여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포퓰리즘 정책 그만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서머스의 주장에 또 반박하고 나선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헐 그루크만이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폴 크루그만 교수인데요. 일단 이분은 참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한데 형님 말이 맞다. 맞는데 부양책과 지원금을 분리해야 한다면 그러면 지금 쓰는 건 다 지원금으로 써버리고 이게 끝나는 2020년부터는 부양책 제대로 하면 되죠.
예, 포모스 교수도 그 생각을 못했네. 예. 그러니까 포모 교수님 이게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이제는 MMT도 못할 거 없는 상황인데 일단 그냥 이게 이 돈이 GDP의 13에서 15% 정도 되는 이 돈이 그냥 지원금으로 그냥 1, 2년 사이에 뿌려지는 게 아까우시면 이건 그냥 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양책은 그때 또 하면 되죠. 사실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대가 없지 않습니까? 반대를 누를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근데 1, 2년에 집중을 쫙 해가지고 이제 막 쥐어주고 막 해가지고 주머니를 풍성하고 배를 불려주면 중간선거나 이런 데서 블루웨이버가 또 연장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재정정책을 또 한 번 또 세게 하는 거지. 블루웨이브 또 하는 거지. 미국 2년마다 또 이게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중간선거 안에 이렇게 돈을 쓰려고 하는 것도 이거 정치적 계산, 정치공학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걸 그냥 그렇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약간 얘기하신 것 같아. 2020년 이후에는 부양책 하면 되죠, 뭐. 형님 말이 맞아요, 뭐. 이런 거라서. 그 칼럼을 이제 반박이라고 내놓은 칼럼을 좀 봤는데, 일단 현재 바이든의 아메리칸 리스크 플랜의 구조는 첫 번째는 백신과 학교 방역을 위한 연방 차원의 지원, 그리고 두 번째가 실업자와 주 정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거의 포괄적인 현금 지원인데 1번과 2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서문수 교수도 별 얘기는 하지는 않았죠. 일단 백신과 학교 방역을 위해서 연방에서 돈을 쓴다는데 그걸 뭐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실업자와 그러니까 실업급여 얘기하는 거죠. 주정부에 대한 지원인데 만약에 주정부가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연방의 지원을 받았으면 그냥 저축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쓰면 되지. 뭐 그렇게 꼭 뭐 유효기간 있는 상품권으로 주는 거 아닌데 너무 그렇게 집중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근데 물론의 여지가 있는 게 코로나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1,400달러의 현금 혹은 수표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예전에는 소득이 끊어져 가지고 뭐 돈이 없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돈을 다 썼지만 지금은 소득이 돌아왔거나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 주어진 돈이니까 이 돈을 바로 다 쓰진 않을 거다. 저축을 했든지 뭘 할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안 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건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크루그먼의 논지는 2022년 이후에 제대로 된 인프라 투자를 또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뭐 사실 이것도 맞죠. 지금까지는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미국 결심만 하는 거지.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해야 되는 건 뭐 코로나 아니라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좀 세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부양책답게 또 쓰자는 건데 그러려면 저 중간선거에서 블루웨이브를 또 이어가야겠죠. 공화당이 극렬하게 싫어하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도 뭐 사실 1.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인프라 투자는 끝내는 못했어요. 공약 중에 유일하게 못한 게 아마 그건 것 같은데, 그죠? 뭐 중국 때리고 법인세 인하하고 다 했는데 결국에 못한 게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헛발질 하다가 문제가 됐는데 인프라 했으면 재선됐겠죠. 근데 자 생각을 해보면 그때 중간 선거에 완전 압승한다. 뭐 적어도 이번 선거만큼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면 트럼프도 공화당 대통령도 못한 인프라 투자 대규모로 그때 가서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지금 코로나 위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멋쩍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지원금이 세게 나가면 세게 나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크루그먼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건 정치적인 거라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뭐 다른 거에서 대해서는 다 해명이 됐는데 하나가 문제가 뭐였냐면 그 레니 서머스의 비판의 핵심이 이거는 포퓰리즘이다라고 했는데 왜 1,400달러의 현금 지원이 코로나 피해자이냐 아니냐 따지고 다 나가야 되는지 보편 지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게 지금 왜 보편 지원이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루그만 교수도 이렇다는 해명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 뭐 할 거기 없는, 그건 이제 정치적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일단 서머스 교수의 진단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는 지적이고 해결책은 크루그만에 가깝습니다. 일단은 저는 재정정책을 일단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실제 바이든은 더 한다 그랬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 명분이었다면, 이제는 환경, 뭐 그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명분으로 뭔가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서머스 형님이 조금 이렇게 좀 과했다. 근데 그건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수준에서 선을 지키셨다? 뭐 그 정도. 그 정도까지만, 얘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알아듣지?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루그만 교수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핵심만 싹 피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쨌든 민주당의 의지와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이게 이분이 이게 조 맨친 의원이라고, 민주당입니다. 뭐 좀 중도파로 분류되긴 하는데, 이 양반이 지금 민주당 상원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아메리칸 리스크 플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미국 상원의원에는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그러니까 버드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 관련 규정이 있는데, 예산을 관련하는 법안에는 뭐 예산을 어떻게 걷고, 또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걷고 세금을 어떻게 쓸지, 그 외에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거 끼워서 통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메리칸 리스크 플랜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뭐 세금은 이렇게 거둘 것이고, 그리고 지원금 어떻게 나갈 것이라는 그 사이에 연방의 뭐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약간 민주당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약간 풀 패키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약간 여기서 한국 민주당의 향기를 많이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분위기 탔을 때, 180석 탔을 때 그냥 한번 다 밀어쳐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저는 현 정부가 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겠지만, 못하는 것들에서는 공통 코드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부동산도 그랬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회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전부 다 수요를 쥐어트는, 대출과 청약을 쥐어짜는 형태로 그냥 막아내는 형태로 나왔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고 그냥 뭐 지금 법무부와 검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사실 그 월성원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탈원전도 사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혐오에서 좀 무리함이 있지 않았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죠. 왜? 사실 그린피스가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악마의 국가죠. 한국, 중국, 인도 이런 데는. 뭐 세계 공장이니까 전기 정말 많이 씁니다. 아니 우리나라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가요,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웬만한 나라들의 회사보다 다 큽니다. 그래서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 시장 매니저들 만나고, 왜 한국 삼성전자가 왜 이머징에 있는지, 한국 시장 이머징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이해가 안 되겠지. 아니 영국, 독일, 프랑스, 영국은 모르겠다. 일단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웬만한 나라들에 갖다 놔도 다 시총 1위거든요. 아니 미국에 갖다 놔도 7등이에요. 그런 게 도떼기 시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 백화점에 들어있는 것도 고사하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나스닥에 가면 뭐 얼마가 될 거다 하긴 하는데, 뭐 물론 그렇겠죠. 그렇겠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뭐 저렴한 산업용 전기 요금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그 포스코 뭐 이런 다 인덕션으로 쇳물 녹이지 옛날처럼 석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공장에 전부 다 도장 다 열처리해야 됩니다. 그 뭐 전자레인지지 뭐.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원전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뭐 후쿠시마처럼 될 수도 있다. 뭐 블라블라가 있는데 지금의 목적은 뭐냐? 탄소 중립이잖아요. 탄소 중립에 있어서 원전은 정말 괜찮아요. 원전을 가지고 방사능은 나왔지 탄소는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후쿠시마 폭발했다고 해서 거기 탄소가 늘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탄소 중립이라면 원전을 더 지어야 되는데 그게 참 근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탈원전을 선언하고 심지어 돌아가고 있는 원전을 좀 빨리 정지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는 것도 사실 전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무리를 했을까? 뭐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 오바를 안 했다면 오히려 지금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미국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혐오는 뭐 민주당 안에서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냥 트럼프 지우기, 트럼프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오바마 지우기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명령 1번이 이제 오바마 케어 폐기 뭐 이런 거였으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되게 점잖지만 빠른 속도로 행정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트럼프 지우기를 하고 있어요. 파리 협약이 다시 들어가고 WHO에 다시 돈을 내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 근데 그것까진 좋다 이거야. 동맹들한테 뭐 이렇게 막 막말하고 돈 뜯고 한 것도 돌아오겠다 하는 것도 좋은 거고. 근데 인간 트럼프에 대한 혐오하고 트럼프 시절의 정책에 대한 혐오는 좀 분리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은 미국 민주당에서 너무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 그래서 저는 그걸 꼭 반대하기보다는 마치 이렇게 분위기 탔을 때 끼워 넣는 식보다는 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요. 뭐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뭐 미국 의회에 걱정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 부양책이 통과되고 하니까 다 다이아몬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장밋빛 전망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재정 정책을 쓰면 무조건 인플레는 옵니다. 그 수준의 차이인 거고 2009년에도 재정 정책을 쓰다가 그때 쓴 게 이제 서머스였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중국이 재정 정책을 쓰면서 우리나라가 거기 수혜를 이용해서 이제 차화정 주도로 해서 빠르게 회복을 했었고 그러다가 재정 정책에 문제가 생긴 게 2011년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남부 유럽 국가들이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더 이상 재정 정책을 이제 후퇴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2010년, 2011년에는 그때 뭐 에그플레이션 해가지고 제가 강의 때도 자주 말씀드리는 5급 살피자. 그러니까 하얀 거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빵도 오르고 치즈도 오르고 막 다 해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물가는 저물가로 가요. 왜? 중간에 재정 정책을 다 후퇴시키고 유럽도 후퇴시키고 근데 그때는 그럴만 했던 이유가 금융위기 이후로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돈을 풀고 집단적으로 부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블 디비니 뭐 이러다가 그냥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굉장히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G20, G7 모이면 우리 이제 긴축하자 이제 할만하니까 긴축하자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빵빵 터지니까 그냥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긴축해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싹 사라진 거예요. 재정정책이 후퇴를 하니까.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강할 수밖에 없는 한국이 그때부터 들어놓은 거고요. 그 이후로 주도주들은 뭐 2014년 이럴 때는 뭐 우리도 금리 좀 낮춰가지고 이제 코스닥 이런 거 좀 강했고 셀트리온 뭐 좀 강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중국 소비 관련해서 뭐 아모레퍼시픽 뭐 좋았던 기업 그 외 지금까지 수출 관련이 아니라 이제 다른 테마가 잠깐 가기도 했고 근데 지수는 전체적으로 내려가면서 걔네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는 상태가 계속된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정책 의지를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으니까 한국 그 답답하던 박스피 13년을 뚫고 2달 만에 1000포인트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한국 투자자들한테 특히나 중요한 거는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의 재정 정책
통화 완화의 의지가 도중에 꺾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2011년처럼 한 1, 2년 한 운동 만 운동 하다가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전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연속되는 가운데도 이번에 뭐 Q7으로 바뀌었나? 여하튼 뭐 옐런 재무장관도 이번에 집회를 해가지고 그 모여가지고 얘기했던 게 재정 정책을 계속 해야 된다. 의지를 불태웠고요. 그때랑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한국 주식, 중국 주식, 대만 주식이 결코 미국에 밀리지 않을 것 같다. 미국도 그 나름대로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도를 했다면 이제는 미국도 미국대로 가지만 이제 한국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텐션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걸 학습했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파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재정정책은 뭐 약간 모호한 얘기지만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고 2011년은 거기에 산 증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앞으로는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완화는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서머스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재정 정책이 단기간에 좀 집중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고용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연준은 인플레이션 조정을 주저하거나 혹은 미루거나 혹은 미룰 거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저임금 소득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건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 약간 포퓰리즘 요소가 좀 끼어 있고 한국의 이제 모 후보도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도 보편적으로 지역화폐로 뭐 뿌리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학적으로는 크게 효용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먹히는 세상이 온 거죠. 그냥 정부가 돈을 좀 찍어서 국민들 좀 챙겨주는 것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먹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 관련된 기업에 투자해서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투자는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는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지금 정책이나 특히 지역화폐로 뭔가를 하겠다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할 거고 앞으로 먹힐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필요한 회사가 매출이 늘어날 건 불보기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한 거죠.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투자자는 이렇게 정책을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판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에 가장 수혜를 입은 기업에 매집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좀 1년 이상 저랑 고객이 다 100% 넘어가 있는 상태죠.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은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 타락은 뭐 여전한데 이제는 화폐 가치를 좀 지키겠다고 뭐 이렇게 어줍잖게 하기보다는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들이 벌어질 것이고 정치는 그걸 이용해서 포퓰리즘을 등장을 하는 참 재밌는 세상이 벌어질 것 같다는 거고 그래서 뭐 오늘 이런저런 이게 준비를 좀 했었는데 사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플레 걱정은 약간 오바인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정책은 바이든의 재정 정책은 다소 포퓰리즘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걸 계속 가게 되고 더 추가를 할 것이며 인플레 문제가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고용을 핑계로 이렇게 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 어디가 좋을까요?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심지어 눈을 감으면 나스닥 중심으로만 가는 나스닥도 국권이 가겠지만 그것만 가는 시장은 아닐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 재정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저와 고객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정 정책이 향하고 있는 곳을 잘 선택하면 주식시장의 큰 흐름과 상관없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더 재미있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또 오늘 얘기하려고 하다가
놓친 것들은 이제 톡방에서 또 얘기를 서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